네,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저한테 거시경제학 경제원론 2 거시경제편을 배운 학생들은 제가 이미 지난 학기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미 이 경제원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다른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에 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트든 뭐 홈플러스든 뭐 어떤 시장이든 상상을 하면 그 시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물건 사는 사람, 바이어가 있고 물건 파는 사람이 있죠. 셀러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바이어는 물건 사는 사람은 수요자, 물건 파는 사람은 이제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가 있겠죠. 시장에 가면. 그리고 그 각각의 상품들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있는 거죠. 결국 그 물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에 가서 뭘 보고 이제 거래를 합니까? 상품에 대한 상품을 보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을 때 그때 뭐를 봅니까?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이 적절하면 자기가 지불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하면 물건을 살 거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안 사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원 배분입니다. 리소스 알로케이션인데 어떤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건데 그때 이 자원 배분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이 가격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어떤 제품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쭉쭉 떨어지는데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 비용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이제 그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했던 자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이게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도대체 이 자원 배분이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장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배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제한된 자원을 다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리고 일주일에 7일 있으니까 7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제한되어 있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이제 사용하죠. 잠자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밥 먹는 곳에, 운동하는 곳에, 공부하는 곳에, 뭐 데이트하는 곳에, 아니면 영화 보는 곳에, 어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봉사활동 하는 곳에, 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합니까? 잠자는 거는 몇 시간, 그죠? 밥 먹는 데는 몇 시간, 밥 먹고 준비하는 데는 몇 시간, 데이트하는 데 몇 시간, 오락하는 데 몇 시간, 공부하는 데 몇 시간 다 이렇게 할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게 바로 리소스 알로케이션입니다. 자원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경제에서 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지, 그리고 그 제품을 몇 개나 만들지, 그죠? 자동차를 만들지, 혹은 전화기를 만들지, 혹은 이불을 만들지, 혹은 쌀을 만들지, 이런 것들 다 결정합니다. 어떤 제품이. 그리고 그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몇 개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리소스 알로케이션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할까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결정하냐에 따라서 흔히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 경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제품을 몇 개나 만들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국가가 계획하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고
지금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중국은 이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과거에 한국도 뭐 국가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1차, 2차 이게 다 계획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계획만 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시장 경제도 결합시켜서 하는 거지만 국가가 이제 계획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올해는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이번 앞으로 5년 동안은 앞으로 뭐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은 뭐 경공업을 육성하고 뭐 이런 식들이 다 이제 계획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원 배분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부가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 중화공업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가 얘기했던 뉴딜 정책,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뉴딜 정책도 이런 거 일종의 이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이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자원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그걸 집중해서 한정된 자원이 이제 그쪽에 특별히 많이 몰리려면 유인을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부가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싸게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계획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시장에서 그러면 그 상품을 사람들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려고 그러겠죠. 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반면에 어떤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아주 낮아지면 사람들이 저거는 만들어봐야 원가도 생산비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안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배분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나 한국 같은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계획 경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장 경제도 작동이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자원 배분의 방식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부가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부가 개입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계획 경제하고 시장 경제 저희는 이제 약간 혼합되어 있는데 이 시장 경제가 자원 배분을 알로케이션 하는 게 좋은 건지 혹은 계획 경제가 하는 게 좋은 건지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 소련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가 좋다, 혹은 시장 경제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쟁을 할 때 두 가지를 측면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건가.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이 가장 공평한가, 모든 사람에게. 이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계획 경제를 선택할지 시장 경제를 선택할지 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이 자원 배분을 하는데 가장 이 계획 경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세기는 소련이 이제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들이 완벽하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계획 경제의 어떤 측면과 시장 경제 측면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론을 배울 때는 그런 어떤 현실 세계는 혼합되어 있지만 포커스는 이 시장 경제에 맞춰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시장 지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슈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효율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자원 배분을 하는, 왜 시장 경제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관련된 이론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먼저 뭘 하냐 그러면, 이론을 만든다는 건 어떤 경제 모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경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뭘 먼저 하냐 그러면, 그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모형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미리 가정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와는 약간 동떨어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를 이제 추상화시켜서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 할 때도 그게 모형이 만들어지죠. 거기서 게임에서도 분명히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와 똑같은 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가정을 하냐 그러면은 이 이 나라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퍼펙트 인포메이션,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정보의 어떤 불안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다, 컴퓨터가 판매된다고 하면 그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컴퓨터의 어떤 퀄리티나 컴퓨터 같은 뭐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물건을 사는 사람도 다 알고 있고 파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죠. 사고 난 다음에 저기 보니까 이거 속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특히 여러분들 뭐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할 때 특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경우에 다시 반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완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 이 공급자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큰 물론 현실 세계랑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 시장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금융 시장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현실과의 어떤 현실 세계를 얼마만큼 설명하냐, 반영하느냐, 이건 이제 접어두고 일단 제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퍼펙트 컴피티션을 가정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누구도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러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시장이 항상 이런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장은 오히려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마켓 파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대로 이제 상품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독점 뭐 이렇게 하죠. 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 세계에도 이거는 무수히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정하는 건 뭐냐면 이 모형을 저희가 가정하는 거는 퍼펙트 컴피티션, 즉 경쟁이 완전 경쟁이어서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거고, 세 번째로는 no friction이라고 하는데 마찰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건 사는 데 들어가는 어떤 거래 비용이나 수송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택배 보내면 되게 어떤 경우에는 택배비 없지만 어떤 경우는 택배비 있죠. 그러면 그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래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끔씩 물건 사러 갈 때 물건 뭐 사러 가는 데들은 시간이 들죠. 뭐 하다못해 저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러분들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 물건 값이 싼지 저 물건 값이 이 시장에서 물건 값이 싼지 저 시장에서 물건 값이 싼지 그것도 서치도 해봐야 되고, 그죠?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다 이제 거래 비용입니다.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 있는 집에서 어떤 이마트까지 가는 시간도 거래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가 조금 동떨어져 있겠죠. 마지막 가정은 뭐냐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플렉스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프라이스 어저스트먼트가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축축 떨어지고, 물건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축축 올라가는 이런 프라이스 어저스먼트가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프라이스가 플렉스블하다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을 한 경제 모형을 저희가 이제 고려해서 이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어떤 그런 이론을 배워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스탑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